당신 부인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새벽 2시에 뜬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나는 손이 얼어붙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다. 스마트워치가 또 진동했다. 같은 번호, 같은 여자. 민준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평생 이런 설렘 처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단 이틀. 강원도 펜션에서의 이틀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2월. 나는 58세의 나이로 회사를 나왔다.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구조조정이었다. 30년을 바친 중견 건설회사는 나를 차갑게 내보냈다. 퇴직금 봉투를 받아들고 회사를 나서던 날 2월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그날 밤 아내 수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무게로 느껴졌다. 나는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몰랐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아침 늦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고 낮잠을 잤다. 30년 만에 처음 누리는 자유였다.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다. 공허함. 아침 7시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던 습관이 사라지자 나는 오전 10시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아내는 여전히 학원 강사로 일했다. 그녀는 오전 9시에 집을 나가 밤 9시에 돌아왔다. 대학생인 딸 지은이는 기숙사 생활을 했다. 40평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낮 시간들. 나는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저녁 식사 때 그녀가 물었다.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지. 내 대답은 항상 짧았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나도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쌓여갔다. 어느 날 밤 소주 2병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내가 옆으로 누웠다. 그녀가 내 등을 쓰다듬었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이 멈췄다. 잠시 후 그녀는 돌아 누웠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나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페이스북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힐링 투어 마이너스 묻지마 관광.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하루. 처음엔 무시했다. 다음 날도 같은 광고가 떴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링크를 눌렀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됐다. 관리자의 메시지가 떴다. 1박 2일 강원도 투어입니다. 참가비 남성 10만 원. 모든 신원은 비공개. 파트너와의 친밀도는 본인 선택. 강요는 없습니다.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참가하기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5초를 망설였다. 그리고 눌렀다. 계좌번호가 떴다. 나는 바로 송금했다. 10만 원. 내 양심의 가격이었다. 송금을 마치고 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시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5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내를 배신한 적 없었다. 술자리에서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었다. 회식 후 2차 가자는 말에도 항상 먼저 집에 갔다. 그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송금은 끝났다.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그냥 여행이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나 하고 오는 거야. 다른 건 생각도 안 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출발 전날 밤. 나는 캐리어를 챙기며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내일 대학 동기들이랑 설악산 간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돌아보았다. 갑자기, 응, 갑자기 연락 왔어. 1박 2일.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의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내 죄책감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 그래, 잘 다녀와. 그녀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보았다. 58세의 김민준. 흰머리가 반쯤 섞인 머리. 처진 눈가. 뱃살이 나온 몸. 이 나이에 무슨 일탈이야.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남역 근처 집결지로 향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되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전세버스가 보였다. 검은색 45인승.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다. 진행자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명단을 확인했다. 김민주님? 네. 탑승하세요. 버스에 올랐다. 이미 15명쯤 타고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다. 창가에는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가는 목선, 귀에 작은 진주 귀걸이.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피부는 매끄러워 보였다. 버스가 출발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직장도 가족도 나이도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옆자리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목이 말라 침을 삼키고 답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나의 일탈이 시작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단순한 인사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처음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도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아니요. 세 번째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세 번째. 그녀는 이미 이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초보였고 그녀는 경험자였다. 긴장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어떤 슬픔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윤서희요. 반가워요. 진짜 이름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버스는 영동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들이 지나갔다.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실명과 연락처 교환 금지. 둘째, 사진 촬영 금지. 셋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 금지. 이 규칙을 어기면 즉시 퇴장입니다. 명확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 옆자리의 윤서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가끔 한숨을 쉬는 듯한 작은 날숨이 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힐끗 보았다. 왼손 약지에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결혼 반지를 뺀 흔적. 나도 마찬가지였다. 출발 전 화장실에서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나는 30년 결혼 생활을 주머니 속에 감춰버린 것이다. 평창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다. 단풍이 절정인 산자락의 펜션이었다. 2층짜리 독채형 건물이 6동 늘어서 있었다.
진행자가 추첨으로 방번호를 나눠줬다. 304호 김민주님, 305호 윤서희님. 붙어 있는 방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일까? 짐을 풀고 방에 혼자 남았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계곡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 도착했어? 손가락이 떨렸다. 응, 방금 도착. 거짓말은 생각보다 쉬웠다. 그리고 그 쉬움이 무서웠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윤서희였다. 혹시 산책 같이 하실래요? 저녁 전에 주변 좀 걸어보고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펜션 뒤편의 산책로를 걸었다. 낙엽이 쌓인 길은 폭신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녀가 먼저 물었다. 민준 씨는 왜 오셨어요? 나는 대답을 고민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할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달라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요? 제 자신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저도 매일 똑같은 삶이 지겨웠어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산책로 끝에 나무 벤치가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춥네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무심코 내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줬다. 그녀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워요. 나는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책감보다 흥분이 더 컸다. 이건 잘못된 거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펜션 식당에서 바비큐 파티로 진행됐다. 고기 굽는 연기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윤서희와 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그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듯 두 잔에 얼굴이 붉어졌다. 뺨이 발갛게 물들었다. 귀까지 빨개졌다. 민준 씨, 네, 오늘 밤 제 방에 올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말했다. 아니요. 서두르고 싶어요. 이 순간이 아니면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밤 10시 식당을 나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305 앞에 섰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나는 망설였다. 지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 이걸 알면서도 나는 발을 들여놓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었다. 라벤더 향이 났다. 그녀가 문을 닫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도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에 닿았다. 따뜻했다.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았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안겼다. 작고 따뜻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내 심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우리는 천천히 경계선을 넘었다. 아주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모든 순간이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미 일어나 창가에 서 있었다. 잘 잤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네.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요. 없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미소가 집착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윤서인은 작은 쪽지를 내게 건넸다. 10-4732-XXX 3일 후에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서희. 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규칙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규칙 따위 상관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친구들 다 잘 지내? 응. 다들 좋아 보이더라. 거짓말은 생각보다 쉬웠다. 그리고 그 쉬움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3일 후, 나는 서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예요. 답장은 5분 만에 왔다. 민준 씨, 또 보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시에 불안했다. 이건 잘못됐어.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치고 있었다. 저도요. 일주일 후, 우리는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있었다. 펜션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다. 더 도시적이고 더 세련돼 보였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일상적인 대화였다. 날씨, 음식, 취미.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두 번째 만남. 우리는 손을 잡았다. 세 번째 만남. 홍대 근처 작은 호텔에 갔다. 체크인할 때 손이 떨렸다. 프론트 직원이 나를 보는 눈빛이 날카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직원은 무표정하게 키카드만 건넸다. 327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희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떨리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만남은 두 번이 됐다. 곧 일주일에 한 번이 됐다. 나는 아내에게 재취업 준비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도서관 간다고 하고선 서희를 만났다. 스타벅스에서 이력서 쓴다고 하고선 호텔로 갔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느 날 서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준 씨, 내일도 볼 수 있어요? 내일은 좀 어려워. 아내랑 약속이 있어. 취소해요. 나한테 와요. 목소리에 강요가 섞여 있었다. 서희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서로의 일상은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 민준 씨는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만 바라본다고. 평생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호텔 침대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어쩌면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그 순간의 말이었다. 진심이 아니었다. 아니, 진심이었을까? 나도 헷갈렸다. 문자가 이상하게 변했다. 민준 씨 부인은 무슨 일 하세요? 왜 갑자기? 궁금해서요. 민준 씨 얘기만 하니까 부인 얘기도 듣고 싶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선을 넘는 거였다. 다음 날 더 직접적인 문자가 왔다. 민준 씨 집이 강남구 대치동이죠? 저번에 민준 씨 차량 번호 봤거든요. 54가 3827. 맞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나를 추적하고 있었다. 서희 씨, 이건 아니에요.
우리 선 넘지 말자고 했잖아요. 선? 민준 씨가 먼저 넘었잖아요.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전화번호를 바꿨다. 카카오톡을 차단했다. 하지만 서희는 멈추지 않았다. 새 번호로 문자가 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다. 민준 씨, 숨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가슴이 답답했다. 사랑? 이게 사랑인가? 어느 날 저녁 마트를 가는데 그녀가 있었다. 우연이었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다. 민준 씨, 그녀가 다가왔다. 여기 왜 왔어요?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서희 씨, 제발. 이러지 마요. 왜요? 보고 싶어서 왔는데. 나쁜 거예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는 사람이 볼까봐. 그녀도 알아챘다. 부인한테 들킬까봐 무서우세요? 맞아요. 무서워요. 그럼 부인이랑 헤어져요. 나랑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왜요? 민준 씨는 나랑 있을 때 행복해 보였잖아요. 그날 밤 아내가 내 스마트워치를 보고 있었다. 여보, 오늘 도서관 갔다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응. 왜? 근데 왜 위치가 용산이야? 아, 거기 대형 서점 들렀어. 책 좀 보려고. 아내는 한참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다. 그래. 요즘 자주 용산 가네. 일주일에 3번이나.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나와 등을 맞대고 잤다. 평소엔 내 쪽으로 돌아 누워 잤는데 나는 천장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건 언젠가 터진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다. 새벽 2시. 문자가 왔다. 서희였다. 당신 부인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손이 얼어붙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다. 또 진동이 울렸다. 민준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평생 이런 설렘 처음이라고. 책임져요.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서희 씨, 한 번만 만나요. 이야기 좀 합시다. 그녀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언제요? 내일. 아니, 오늘. 낮 12시. 홍대 그 카페. 알겠어요. 민준 씨,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끝내야 한다.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순순히 받아들일까? 아내에게 전화할까? 회사에 전화할까?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 서울이 보였다. 불 꺼진 아파트들, 잠든 도시, 나만 깨어 있었다. 아니, 서희도 깨어 있을 것이다. 똑같은 하늘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단 한 번의 일탈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58년을 살면서 가장 큰 실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이기도 했다. 그 모순이 나를 괴롭혔다. 내일, 아니 오늘. 몇 시간 후면 그녀를 만난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끝내야 할까?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낮 12시. 홍대 카페. 서희는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이 진했다. 눈밑이 어두웠다. 그녀도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민준 씨.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서희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민준 씨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순간의 감정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침묵이 흘렀다. 커피 잔을 든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냥 외로웠어요. 민준 씨도 그랬잖아요.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 둘 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준 씨 생각만 하고 민준 씨만 보고 싶고 이건 집착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일상 속의 사람들. 우리도 원래 그랬다. 평범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 민준 씨.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후회해요? 나는 정직하게 답했다. 반은 후회해요. 반은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제게 뭔가를 가르쳐 줬거든요. 뭘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가 슬프게 웃었다. 부인이시겠죠? 네.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잃을 뻔하니까 비로소 보였어요. 그 사람의 소중함이. 저도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진짜 이른 말 안 했죠? 사실 저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서 이런 모임 다녔던 거예요. 근데 민준 씨 만나고 나서 더 외로워졌어요. 가짜 관계로는 외로움을 못 채운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 봉투였다. 이거 민준 씨 거예요. 펜션에서 빌려준 손수건. 깨끗이 빨았어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고마워요. 잘 살아요, 민준 씨. 부인 잘 모시고. 서희 씨도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진짜로. 그녀가 일어났다. 나도 일어났다. 우리는 악수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가 카페를 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넜다.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영원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일어섰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심장이 철렁했다.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소파에 앉았다. 준비됐다. 이제 솔직해질 때였다. 근데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응. 요즘 당신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퇴직하고 힘들었을 텐데 난 내일만 바빴어. 미안해.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눈물이 났다. 아니야.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나 잘못했어.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알아. 다 알아. 나도 눈치챘어. 근데 말 안 한 거야. 당신이 스스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서로의 두려움에 대해.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아내와는 매주 금요일 저녁 산책을 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또 광고를 봤다. 시니어 힐링 투어. 나는 광고를 신고했다.
그리고 앱을 삭제했다. 망설임 없이 진짜 행복은 화려한 일탈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따뜻함 속에 있다는 걸 58년을 살아 비로소 깨달았다.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었으니까.